세종대왕은 상당히 다혈질적인 면이 채말리의 상소문을 읽어보면 논리적이고 제가 들어도 아주 납득이 되는 그런 주장들이 세종은 답변이 궁하기 때문에 약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너희들이 왜 마음대로 이렇게 고쳤느냐 당장 내 원고대로 다시 고쳐와라 라고 아마 아주 노발대발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진호라고 합니다. 세계의 여러 언어들과 비교해서 한국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야민정음이라고 해서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명작을 띵작, 귀여워를 커여워 이렇게 표기하는 현상이 있죠. 일종의 수수께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맞혀봐라 라고 하는 식이죠.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은 새로운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 세종대왕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민정음 같은 그런 새로운 문자 현상도 세종대왕께서 화를 내시기보다는 젊은이들의 그런 발랄한 문자 놀이를 들으면서 흐뭇해하시고 이 녀석들 내가 만든 한글 가지고 재미있게들 잘 노는데 하면서 기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온 국민이 다 존경하고 추앙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있었고 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아주 멋있는 분이라서 세종대왕에 대한 이미지도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각인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체형 이야기부터 하자면 세종대왕은 상당히 비만한 체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뚱뚱해가지고 부왕이 걱정을 하기도 할 정도로 성격은 다혈질적인 면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세종이 취하는 일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막 들고 일어나고 했을 때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막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에 대해서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될 점의 하나는 아주 대단한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한글 손민정음을 창제할 때도 특히 뛰어난 언어학자로서의 면모가 빛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깊이 파하면 팔수록 재미있고 매력적인 면모를 많이 지닌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라고 물으면 당시의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세종이 혼자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신하들에게 시켰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사료에 한글의 창제 과정은 잘 나와 있질 않습니다.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기록은 그냥 12월조 맨 끝에 이달에 임금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신하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비밀 프로젝트로서 한글을 만드는 일을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다 만들고 나서 터뜨렸는데 세종이 한글을 완성한 시기가 언제인지 나중에 세종실록을 만들 때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대략 12월조의 마지막에 실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언제까지나 계속 비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세종이 집현전 과거 시험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20대 새파랗게 젊은 관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한글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공개적으로 시킵니다. 근데 당시 최만리는 집현전의 부제학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장관은 완전히 패싱하고 문화체육부의 하급 공무원들을 대통령이 직접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 장관 입장에서는 무시당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만리가 대표자가 돼서 그 유명한 한글 반대 상소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최만리의 상소문을 읽어보면 논리적이고 제가 들어도 아주 납득이 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위험한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당시 고려 말 조선 초에 명나라에서는 이 조선을 좀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중국의 눈 밖에 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들이 실록에 많이 보이는데요. 독자적인 문자를 조선에서 만든다는 소식이 명나라에 들어가면 조선을 더욱더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최만리 상소문의 논거들은 상당히 타당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세종은 정면으로 이제 자기가 논쟁을 해봤자 답변이 궁하기 때문에 약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측면에서 내가 이 문자를 만든 의의가 무엇인지를 막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는 백성들이 분쟁이 있을 때 이제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백성들의 뜻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만약에 백성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문자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억울한 일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채말리 등은 재판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는 재판을 담당한 관리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를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이게 문자의 문제는 아니다 반론을 펴고, 근데 이제 세종은 계속 당시의 의문학 용어를 막 들먹이면서 너희가 사성이 뭔지 알고 오음이 뭔지 아느냐, 그런 거 아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느냐, 나 말고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딴지를 걸었어야 되겠느냐 하고 굉장히 서운해하고 화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공식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할 만한 일인데 왜 그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했을까? 신하들이 이렇게 맹렬하게 반대할 것을 세종도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비밀로 진행한 세종의 마음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한글에 대한 세종의 애착과 진심을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는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입니다. 한글을 실제로 운용해서 쓸 때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 중에 하나는 받침, 종성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숲이라는 단어 있죠. 근데 이걸 숲이, 숲을 이렇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되면 그 피읍이 제대로 다 발음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숲 이런 식으로 뒤에 아무 말도 붙지 않으면 피읍이 비읍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이 숲을 표기할 때 받침을 피읍으로 표기할 것인가 비읍으로 표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세종은 피읍으로 표기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비읍으로 발음된다고 해도 그때 비읍은 좀 임시적인 소리이지 이 단어의 원래의 소리는 피읍이다. 상당히 학문적으로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수양대군을 포함한 많은 신하들은 그걸 비읍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배우지 못한 백성들도 문자 생활을 쉽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라고 하는 게 백성들한테는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마 신하들이 주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세종은 자기의 학문적인 신념은 피읍대로 원래의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지만 그래 백성들은 뭐 그럼 편하게 소리 나는 대로 적도록 해라 라고 아마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종은 자기가 월인청강지곡의 원고를 자기 스스로 적으면서는 그래도 자기의 신념에 따라 아마 적었을 것 같아요. 지금 월인청강지곡 권상이 남아있는데 보면 꽃을 의미하는 단어가 당시에는 곧, 기역, 오, 지읒. 그래서 아마 그 단어도 지읒 받침을 적었던 것 같아요. 받침이 지읒으로 돼 있긴 돼 있는데 그 시옷 부분의 먹색깔하고 이 수평선의 먹색깔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당시 도서관 직원들이 세종의 원고와 달리 자기들이 교육받은 지침대로 곧의 경우에 시옷 받침으로, 숲의 경우 비읍 받침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인쇄된 책을 받아본 아마 세종으로서는 너희들이 왜 마음대로 이렇게 고쳤느냐, 당장 내 원고대로 다시 고쳐와라 라고 아마 아주 노발대발했던 것 같아요. 그 위에 수평선을 새로 아주 정교하게 써 넣었던 것 같아요. 세종은 자기가 자기 수손으로 직접 쓰는 글에서만큼은 자기 학문적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는 어떤 학자로서의 고집, 같은 학자로서 저희 후학들도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문자의 역사를 보면 수천 년 전에 초기에 발생한 문자들은 표의 문자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정한 형태의 문자는 일정한 사물이나 개념을 직접 나타내는 방식으로요. 근데 점점 발전하면서 문자를 이렇게 수만 개를 만들기는 어렵죠. 근데 그에 비해서 소리, 음소는 가짓수가 뭐 수십 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점차 문자는 소리를 나타내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음 문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표음 문자를 하더라도 좀 더 초기에는 하나의 음절 또는 뭐 음절 중에서도 초성과 중성 부분을 모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음절이나 모라를 나타내는 문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일본의 가나도 그렇죠. 전 세계도 그런 문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자가 더 발전하면 자음과 모음을 각각 따로따로 나타내는 음소 문자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문자 발전의 역사에서 한글과 같은 음소 문자가 가장 발전된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로마자도 한글처럼 음소 문자인데요. 근데 로마자하고 비교할 때도 한글의 우수성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한글에서는요, 각각의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데 그 나타내는 소리가 서로 비슷하면 그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의 모양도 비슷합니다. 기역, 키읔, 쌍기역, 디귿, 티읕, 쌍디귿.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디귿과 티읕의 관계하고 기역과 키읔의 관계는 상당히 평행한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로마자에서는 B와 P, K와 G, T와 D 이런 소리들이
유성음과 무성음의 짝이 되는데요. 그 글자들이 어떤 한글과 같은 그런 체계적인 유사성이나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표음 문자 중에서도 각각의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들의 속성과 관계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문자는 달리 없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당시 세종이 당시 우리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정말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을 해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글이 또 특이한 것은 오늘날 이렇게 수천만 명 이상의 사용 인구를 갖는 문자 중에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그 경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문자는 한글 말고는 없습니다. 또 그 창제 원리를 밝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해설서까지도 존재하고 그런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이 정말 뛰어난 문자라는 사실은 세계의 여러 언어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언어학자는 1년에 하루를 이제 언어학자를 위한 날로 정해가지고 동료 언어학자들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여는데요. 그러면 그 날을 언제로 정할까 하다가 한글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학자들로서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 어느 날일까 생각해 볼 때 한글날이야말로 우리 언어학자들이 가장 기념할 만한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국뽕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민정음 얘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관습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한글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아주 기발한 발랄한 문자 유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보면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그 발상이나 행위 자체가 상당히 창의적이고 기발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시도하는 야민정음을 비롯한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니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세종의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많은 좋은 힌트를 얻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